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요. 각각의 인물 뒤에는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두 명이 오늘 다 정치권 인물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인데 특사 얘기가 실려 있어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평양 특사 파견해야 요청 땐 나도 갈 용의가 있다. 본인이 손을 들었어요. 가겠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하나 또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내용.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뭐 오후 6시부터 유흥주점 등의 집합금지 해제, 그러니까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풀어준 거죠. 그러자 안철수 대표, 제정신인가? 서울시 즉시 철회하길. 서울시 하면은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대권 잠룡. 여기도 대권 잠룡. 한 대권 잠룡이 다른 대권 잠룡이 뭘 했는데 들이받은 거예요. 그것도 제정신인가 하면서.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걸로 정치권을 알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 라인과 대북 라인을 총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남북 문제는 여야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안철수 대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있었어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사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요청이 있을 땐 갈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적극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놓은 조치에 대해서 제정신인가 들이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뭔가 내용을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어떤 주장도 강하게 내놓고요. 자, 과연 지금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평론가. 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그 뇌구조를 제가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에 이렇게 보면 무조건 지지율 2%를 극복하겠다. 왜 지지율이 2%, 1% 내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한계는 너무 명확해요. 자신의 지지율만이 아니라 당도 존재감이 없고 또 당 의원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됩니다. 그런 정의당 수준도 안 되고요. 6명인데 이쪽은 2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서 계속적인 어떤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만 된다. 이제 곧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그런 텐트론이 다시 부각이 될 때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특사론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실제로 가능하냐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고 또 지금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전방위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요? 나 정치적으로 살아있다.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시군요. 김상일 평론가께서 아까 특사 얘기 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 조건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3가지 조건에는. 하나도, 자, 안철수 대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잊혀지는 게 무서워. 전 이겁니다. 지금 너무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드를 게임을 할 때도요. 몇 개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블러핑을 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의 카드는 다 엎어져 있거든요. 까져 있는데 이미 내용 다 봤다 이거죠? 다 그 알려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블러핑을 지금 하시겠다. 이런 게임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잊혀지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를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막 던지시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준비돼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통합당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김종인, 안철수 혹시 손잡는 건가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두 인물이 공통적으로 뭐 만나는 거야 뭐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치인이 만나는 게 뭐 대수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어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혹시 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그러자 정치인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야 항상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요. 김 위원장도 역시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대화야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만한 말이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꼭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이거 아니라는 게 분명한데 그게 아니라 뭐 굉장히 크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윤기찬 변호사.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 안철수 대표, 결국엔 통합당으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통합당 내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예.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 아니 대선 대선 나오시면 때. 후보 단일화 정도를 추진할 것 같고. 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후보가 돼서 단일화 협상을 할 거다.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면 과제는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 그 선택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 법사위원 중에 비교섭 단체가 한 명이 있거든요. 예. CEO가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을 최강욱 의원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권은희 의원이 들어갈 것이냐 관련해서 예. 뭐 약간의 연대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얼마 전에 국회의장께서 그냥 강제로 저 보임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그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따라서 당면 현안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정책적 노선을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의를 크게 하지 않아도 현재 각층에서 나오는 말만 봐도 예.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만날 필요가 없고 그동안의 두 분의 역사를 보더라도 2011년도에 두 분이 처음 만났단 말이죠. 예. 멘토와 멘티가 돼가지고 예. 안철수 대표가 공교롭게도 가는 쪽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갔어요. 2015년도에 그 민주당인가요? 통합당인가요? 민주통합당인가? 예. 글로 안철수 대표가 갔다가 나가니까 예. 다시 김종인 대표가 가서 비대위원장 맡았고요.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대선 출마 선언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김종인 대표가 와서 개혁공동정부 구상에 또 참여했고 그러다 이제 2년이 끝난 거거든요. 단일화 실패 이후에.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사실은 두 분 입장에서는 예. 단일화 여부만 남은 거예요. 다만 두 분지간에 워낙 서로를 잘 알아서 예. 두 분이 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도 지금은 아닐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두 분이 너무 잘 알아서 서로를 잘 알아요. 서로에 대한 평가가 이미 두 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 두 분이 어떤 뭔가를 추진할지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데 예.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요.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게 뉴스가 돼요. 그렇죠? 사실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원래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났다는 게 뉴스가 되는 게 이게 정상일까? 이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서야. 자,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게 불현듯 이런 현상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치 운명을 진 대법원 13인 대법관들입니다. 다수 의견에 갈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랬어요. 거기서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통상적으로는 소부라고 그러죠. 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그곳에서 통상 처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소부, 그러니까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법관들 의견이 엇갈리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벌금 300만 원 상태입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 5년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지사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피선거권 5년 박탈이면 대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갔습니다. 18일 심리 후에 이르면 3달 선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지사 측이 위헌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수용이 되면 이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법원 심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대법원 이재명 사건 9개월 끌다 돌연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그래서 역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법조계에서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조선일보는 실어놨네요. 이재명 지사가 고의 거짓말했는지 결론 내리면 되는 단순한 사건. 대법원 정치 상황 지나치게 의식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또 여기도 전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 양지열 변호사부터. 통상적으로 한 4명의 대법관을 구성한 소부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많이 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과정은 아니죠. 예, 넘기게 된 그러니까 소부와 전원합의체의 차이점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왜 글로 가게 된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대법원에는 3개의 부가 있습니다. 예. 4명씩이 대법관으로 돼 있고요. 그 부에서 뭐 보통 형사든 민사든 처리를 하는데 상고심 사건을 결론을 내는데 예.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다 포함돼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내지는 기존의 대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좀 변경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때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씀드려 사회적 관심사가 아주 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에 그러면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다만 소부에서만 심리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 의미는 사실 이게 뭐 쟁점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예.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상에 뭐 아까 기사에서 잠깐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제정도 했는데 예. 공직선거법상에 300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해서 지사직을 잃게 만들 만큼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의미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저렇게 강력하게 공직선거법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항상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예. 선관위는 항상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굉장히嚴格하게 또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 중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중에 예. 정말 선거금 등을 하게 될 경우에 어찌 보면 잠깐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기준을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서 전원합의체로 옮겨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알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이게 선거 기간 동안 토론에서 허위사실 했다는데 그 부분 좀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뭐냐면 예.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들 간 TV 토론을 하잖아요. 예. 투 토론할 때 당시 김용환 당시 상대 후보가 예. 갑작스럽게 질문합니다. 형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죠?라고 하니까 이제 이 지사가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형 입원시키는 걸 최종적으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이제 발언이 또 그 내용, 그러니까 상세한,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강제 입원이냐, 이게 입원이 치료를 위해서 끝까지 그야말로 병원에 가둬서 입원시키는 거냐, 아니면 불러다가 이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것 자체가 어떤 걸 강제 입원으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한참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야 될 시간이 없이 TV 토론이니까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예. 2심 항소심에서는 아니 지금 어쨌든 경기도민들이 보기에는 아예 그런 절차에 본인은 관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듣고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아니라고만 얘기를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 뭐 이거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이 지사 예. 입장에서는 아니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데 딱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300만 원을 벌금형 너무 과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고 1심, 2심 돼서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2심에서 이제 벌금 300만 원 나오고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이제 위헌 법률 제청을 했고 이건 대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러면은 사실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네요. 먼저 위헌 법률 제청에 대해서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대법원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또 대법원이 원래 사안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법원이 어떤 결론 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청구한 것은 예. 이제 공직선거법 그 250조 1항에 보면 공표 허위사실 공표했다 한 경우에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공표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 이거에 대한 이게 애매하다, 이게 모호하다, 명확성 정책에 반한다는 취지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양형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심까지고 대법원에서는 양형을 사실 못 다퉈요, 원칙이. 예. 근데 10년 이상 징역 경우 이후에는 못 다투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 공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선거권 박탈당하죠. 때에 따라서는 또 보전받은 금액을 다 또 반환해야 돼요. 예.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큰데 예. 100만 원 이런 부분도 양형 사유로 다퉈야 된다. 대법원에서 상고 사유로 넣어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두 가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자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자의 경우도 여태까지 쭉 많이 회자되어 온 부분이라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판단만 남은 것 같은데 예. 이제 공개 변론을 할지 여부 하나 문제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다수결로 판단하거든요. 예. 소부에서는 전원 합의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예.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냐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도 사실 들어있거든요. 예. 사실관계 확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 유권자로 하여금 착각하게끔 만들 의도로 사실관계를 왜곡할 정도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냐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서 예. 대법관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년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냐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소부에서 예. 6월 초에 한번 합의기를 가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파악이나 고민은 다 끝났고 예.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아마 성립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뭔가 의견이 많이 갈렸다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의견 갈린 것만 해소하는 절차가 대법원 전원 합의다. 예. 그러면 선고 길은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윤기찬 변호사는 그런 경우라면 오래 안 걸릴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위헌제청 이게 수용이 되면 이게 또 먼저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뭐 전망들이 여기 좀 섞여 있습니다. 참 이 기사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